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에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또 2주가 연장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생업에 직격탄을 받는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장사도 장사인데다 당장 가게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나 임대료 감액은 당장 시급한 일인데 일부 임대인들은 이들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법대로 하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해결 방안, 법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영생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 생업에 직격탄을 받는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장사도 장사인데다 당장 가게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나 임대료 감액은 당장 시급한 일이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이들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법대로 하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늘어만 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호소.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영생 변호사를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3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리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던 서울 종로구 낙원악기 상가는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약 1년 5개월가량이 지난 지금 낙원 상가의 모습은 어떨까? 여전히 드나드는 사람 없이 조용하고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낙원 상가를 지켜온 상인들은 모두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라며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이런 상가 점포들의 사정은 비단 낙원 상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가게 문은 닫을 수 없고 월세 낼 돈은 없는 상가 임차인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상가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박영생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함께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임차인분들이 매출이 급감하고 하는 건 다들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임차인분들이 고려하시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을 이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특히나 이제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임대인과의 협의를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고, 개별 점포주들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 상가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월 임대료 감액이 절실하지만 임대인들은 배째라식의 반응을 내보이고 있어 현재로선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영생 변호사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상가 임대인분들도 제가 유의미하게 통계치를 만든 건 아니지만 한 7, 80% 이상 임대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노이로제적인 반응 보이시고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률적인 저희 쪽으로도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고. 박 변호사에게 실제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영업자들 매출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90% 가까이 떨어졌고 임대료는 6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논현동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좀 근근히 버텼는데 이제 집합금지 관련돼서 2인으로 줄어들고 하니까 거의 이제 매출이 한 80%, 90% 이상 이제 떨어지셨다고 하고 계속 이제 월차임이 이제 밀리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또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또 추가로 어떤 감면 내지 감액을 하실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는데 이제 임대인분 입장에서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렇다면 또 소송을 고려해.
일단 임차인들이 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사정 변경으로 인한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어려워졌으니 사정 변경에 의한 임대료 감액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항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 엄밀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정 변경의 원칙을 법률 조항으로 일단 적용시킨 것으로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제 그 사유가 이제 경제 사정의 변동이었는데, 이제 이런 경제 사정의 변동, 급격한 사정 변경이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관련돼서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차임 증감 청구권을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현재는. 그간에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법원에선 잘 인정되지 않던 이른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최근 코로나 여파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겐 인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승산은 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단 박 변호사는 매출 급감과 그 기간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매출 급감의 정도, 또 그리고 그 기간 정도가 중요한 것 같고, 한 50%, 60% 정도만으로는 인정되는 것이 조금 아슬아슬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의뢰인분들이 만약 상가 임차인분들이 자문을 주신다고 하시면 최소한 80% 이상 정도는 돼야 승소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소송도 소송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배려의 필요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리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어쨌든 임대인분들도 임차인분들이 있어야지 본인들 이제 건물을 운영하시는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물론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버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고 하면은 임차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내지 또는 조정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좀 이제 실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내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최종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어서 보시죠. 나날이 급등하는 집값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계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7년 만에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에 국토부는 어제 국토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크게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총 3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2억 원 미만에 대해선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되 그 이상 구간에서는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른 식입니다. 다만 세 안 모두 최대 요율 상한은 0.7%로 제한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이 안으로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입니다. 이 안은 2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이 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5억 원 주택을 거래할 경우엔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1안은 2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의 0.4%로 일률적으로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12억 원 이상에는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3안은 2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은 0.4%,
6억에서 12억 원 미만은 0.5%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12억 원 이상은 1, 2항과 마찬가지로 0.7%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세 안 모두 1억 원 미만은 현행과 같고 최대 상한료율은 0.8%에서 0.6%로 낮아집니다. 다만 다른 구간에서 요율 상한이 다릅니다. 이 안은 1억 원에서 9억 원은 0.3%, 9억 원에서 12억 원은 0.4%,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이는 6억 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현행보다 크게 낮아지는 수준입니다. 만약 이 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원 주택을 거래할 경우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절반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1안은 1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은 0.3%, 12억 원 이상은 0.6%, 3안은 1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은 0.3%, 6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정부로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4년 전 6억 원대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상승한 만큼 중개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야기한 집값 폭등의 책임을 애꿎은 공인중개사 업계에 떠넘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또 집값이 올랐다 해서 또 0.2%, 1%를 낮추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게 2014년도도 한 번 내리고 2021년에도 또 내려야 된다 하면은 이게 두 번을 내리는 게 과연 맞느냐, 10년 이내에. 지방 공인중개사들의 성토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7월에 아파트만 매매 건수가 49만 7천 건입니다. 집계하면 38만 6천 건. 현재 22.3%가 줄었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30% 이상이 줍니다. 어떤 그 사안의 개정을 할 때 좀 장기적인 흐름이나 그래프를 보고 이게 틀렸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날 국토부에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토론회 영상에는 고액 중개 수수료를 받는 중개사가 전국에 몇 프로나 되나, 일반 서민 곁에 있는 중개사의 현실은 전쟁이다, 만만한 게 공인중개사인가 라는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당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박용현 협회장의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용현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만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권을 짓밟는 국토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토부가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달 내 중개수수료율 확정안 마련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서울변회가 법률 플랫폼, 즉 로토 금지에 대한 강력 입장을 들고 나섰습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 플랫폼 관련 언론 설명회를 통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은 규제가 아닌 금지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각에서 변호사업계와 로톡 간 갈등에 대해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법 법률 플랫폼과의 타협은 없다고 재차 피력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트에서 함께 보시죠.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은 규제가 아닌 금지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각에서 변호사업계와 로톡 간 갈등에 대한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법 법률 플랫폼과의 타협은 없다고 재차 피력한 건데요. 이러한 논의가 오간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 플랫폼 관련 언론 설명회에선 로톡은 혁신산업도 아닌 불법지대에 깃발을 먼저 꽂은 것일 뿐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박아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만약 삼성, 구글과 같은 대기업이 법률 플랫폼을 매개로 법조 시장에 진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테면 삼성 법조타운, 구글 법조타운이 세워져 서초동 일대를 장악한다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의 논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삼성, 이나 아니면 구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 서초동에 커다란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한 뒤에 특정 대기업의 이름을 딴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을 예를 들어 내걸고 그 다음에 여러 변호사들에게 광고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한다. 월 계약 또는 연 계약을 해서 월 몇 배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자본이 법조 시장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결국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김 회장은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법조 시장은 전체 규모가 고작 6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정 대기업 한 개 계열사의 매출조차 나오지 않는데 거대 자본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것을 장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욱 회장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로엔컴퍼니, 로엔굿 등 스타트업 기반의 법률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스타트업 업체가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특정 대기업이 거대 자본으로 가지고 똑같은 영업을 한다면 충분히 업계를 장악할 수 있고 그때도 과연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현행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동업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반면 제23조에선 변호사가 광고 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톡 등에선 플랫폼 운영 방식이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광고에 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욱 회장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광고가 아닌 소개, 알선 등 중개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광고 시스템도 광고주들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놓고 회원가입을 시켜서 자신들의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영업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광고는 단순히 광고판, 광고 툴을 제공할 뿐인 것이 광고업체입니다. 플랫폼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툴 안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들의 회원으로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영업하도록 요구합니다. 서울변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한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도 온라인 법률 플랫폼 문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주 만에 이날 언론 설명회를 연 건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법조계 혁신 산업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이에 대해 수익만 추구했다면 기업과 손을 잡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유착이 되면요. 길게 봤을 때는 변호사들이 돈을 더 벌 가능성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럴 가능성도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종속 안 되겠다. 대기업과는 손 떼겠다. 어떤 회사들과 이렇게 유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서. 그러면서 김기원 이사는 온라인 플랫폼은 금지의 대상일 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정말 그냥 무주공산인데 그냥 깃발 꽂고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불법지대에 깃발 꽂고 들어가서 혁신이자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돈 벌어가는 게 지금 요새 어떤 트렌드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게 딱 그 전형적인 케이스라. 서울변회는 이에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의 타협 대신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로톡 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최근 남염 논란에 휩싸였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이번엔 위장전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박 씨는 무지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의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주민등록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남염 논란에 휩싸였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이번엔 위장전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내용 박아름 기자와 이슈플러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인 박나래 씨는 지난 2018년 한남동 그 유엔빌리지로 이사하며 새 집을 공개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부촌인데다가 초호화 인테리어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나래 씨는 해당 집에서 2년간 전세로 거주한 후에 지난해 월 1,000만 원의 월세 계약을 맺고 유엔빌리지 내 다른 세대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횟수로 총 4년간 박나래 씨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거주를 했는데요. 그러다 지난달엔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을 약 55억 1,122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초호화 주택이라는 거 외에 이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위장전입 의혹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문제는 박나래 씨가 그 이태원동 단독주택 낙찰 관련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서류에는 박나래 씨의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아닌 그 자곡동의 한 오피스텔로 적혀 있던 겁니다. 이에 박 씨가 실제 거주하던 한남동이 아닌 자곡동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박 씨 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박나래 씨 측은 무지에서 생긴 실수일 뿐 위장 전입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곡동 집은 박나래 씨가 작업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유엔빌리지와 자곡동 오피스텔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 자곡동으로서의 주소지 등록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주소 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박 씨 해명처럼 이 무지했다 이 말로는 사실 조금 의혹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좀 관련 법이 어떻게 돼 있죠? 내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하는 위장 전입은 그 다른 좋은 학군의 그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의 취득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장 전입은 공법상 주소를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주민등록법 제10조 2항은 누구든지 주민등록상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엔 동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박나래 씨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박나래 씨의 경우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실거주는 유엔빌리지에서 하면서 주소지를 자곡동 오피스텔로 했던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선 박나래 씨가 두 곳 모두 오가면서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위장 전입으로 볼 소지는 적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IBS 법률사무소 이윤호 변호사 얘기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위장 전입이 되려면 자기가 전입 신고하는 데에 내가 안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게 결정적으로 입증이 될 만한 거는 사실 그쪽 자곡동, 그러니까 자기가 전입 신고한 곳에 다른 사람이 산다거나 뭐 이 정도는 돼야 위장 전입으로 딱 못 박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는 이제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게 아무리 월세더라도 이 실거주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 임차인한테 좀 불이익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를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는 주민등록법상 박나래 씨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자곡동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박나래 씨가 주소지를 자곡동 오피스텔로 정하면서 유엔빌리지에서 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대항력은 상실하게 된 건데요. 때문에 박나래 씨가 만약 유엔빌리지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네. 뭐 이게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뭐 박 씨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주소지를 이전할 피치 못할 사정이 뭐 있었던 모양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연예계에서 불거진 법정 논란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간 상표권 분쟁이 최근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지난 6월 영탁의 모델 연장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이들의 갈등은 시작됐었습니다. 예천양조가 관련해서 영탁의 반박 입장을 밝혔다고 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간 상표권 분쟁이 최근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의 법적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 측의 주장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오늘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영탁 측이 150억 원의 계약금을 요구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어 저희 예천양조는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고 영탁 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성명권과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 사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고소장을 받게 되면 정당하고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실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예천양조 측이 이렇게 이제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힌 거는 이제 영탁 측에서 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인 17일 가수 영탁 측이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예천양조 측에 1년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인내해왔다며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관계를 안내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에라 프로젝트와 밀락으로는 협력해 예천양조 측의 위법 부당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예천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탁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양측의 이 갈등이 이렇게까지 좀 치닫게 된 그 시작점이 언제부터죠? 네, 양측은 지난 6월에 그 영탁의 모델 연장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상표 관련 현금과 또 회사 지분 등 3년에 걸쳐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영탁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천양조는 상표 등록 없이도 영탁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영탁 브랜드는 가수 영탁의 이름에서 따온 것도 아니라면서 주장했고 영탁 측은 상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어떤 죄목을 적용을 해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겁니까? 네, 영탁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서 형사고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또 그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갈취 계략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는 게 영탁 측 주장입니다. 일단 크게 3가지 혐의로 나눠서 고소할 방침을 전했는데요. 먼저 예천양조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상표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해서 공갈 협박했던 내용에 허위 내용까지 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영탁 측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에 더해 영탁의 가족 모욕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쟁점이 된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상표 부당 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예천양조는 오히려 영탁 측이 상표법 위반을 시도했다는 그 입장을 밝히면서 첨예한 갈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뭐 어쨌든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향후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스마트폰과 책상이 업무용 컴퓨터에 여러 개의 메신저 창이 열려 있으실 겁니다. 직장 내 대화 창구로 메신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업무용 메신저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업무 연락과 사적인 대화가 메신저상에 한데 섞일 수밖에 없다 보니 자연히 이와 관련된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선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스마트폰과 책상이 업무용 컴퓨터에 여러 개의 메신저 창이 열려 있으실 겁니다. 직장 내 대화 창구로 메신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업무용 메신저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업무 연락과 사적인 대화가 메신저상에 한데 섞일 수밖에 없다 보니 자연히 이와 관련된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솔로몬 판결에선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회사에서 직책이 대리인 오모 씨는 출근 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친구들과 메신저로 여행 계획을 짜고 있던 오 씨는 부장의 호출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평소 오 씨와 갈등을 겪던 남호 대리가 우연히 지나가다
오 씨가 로그인 상태로 둔 메신저 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소 오 씨를 못마땅해 하던 나 씨는 오 씨를 곤란에 빠뜨리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훔쳐본 것도 모자라 복사한 뒤 파일로 만들어 상사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회사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된 오 씨는 자신에게 창피를 준 나 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나 씨는 형법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심에선 오 씨가 개인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힘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나 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오 씨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로그인된 상태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나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직장 동료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열람 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메신저를 로그인해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해당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 복사하더라도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 사내 메신저에서 보관함 기능을 이용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대화를 침해한 것도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보관 중인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무단으로 로그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컴퓨터를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 기능을 이용한 건 역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용자에 의해 로그인되어 있는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몰래 열람,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무려 7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피해를 입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발단은 출장 세차의 차량 폭발로 밝혀졌는데 피해 보상 금액만 100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형 보험 사고로 번질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무려 7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피해를 입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발단은 출장 세차의 차량 폭발로 밝혀졌는데 피해 보상 금액만 100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형 보험 사고로 번질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1일 밤 11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한쪽에 주차돼 있던 스타렉스 한 대가 갑자기 폭발과 동시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차가 불길에 휩싸이자 운전석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몸이 드러나도록 찢긴 옷을 입은 채 뛰쳐나왔고 차량 주변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차량은 야간에 아파트를 돌며 출장 세차를 하는 영업용 차였고 남성은 해당 세차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70여 명은 대피했으나 주민 14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소위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여서 피해 접수 차량 중 40%가 외제차였던 겁니다. 특히 외제차 중에서도 고가의 차량으로 알려진 독일의 고급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가 약 100대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실제 차량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 손해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피해 차량이 우선 자기 차량 손해 특약으로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부담이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된 스타렉스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 원으로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즉,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는 수리비를 먼저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출장 세차 업체에 보상을 받으려 해도 해당 업체 규모를 고려해봤을 때 수리비 회수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게 전경일 변호사의 말입니다. 대물 한도가 1억, 2억, 3억, 5억, 10억까지 있는데 네. 지금 드러난 피해액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을 직접 원인 제공자가 변제 자력이 있어야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한 변제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피해 회복은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세차업체 직원은 현재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폭발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일 변호사는 업체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면 최대 3년의 중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화재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 171조 중실화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 라이터를 켰는데 폭발했다라고 한다고 운전자에게 무조건 책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이 가스 냄새가 나고 기존에도 화재 위험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그대로 불을 붙이다 났다 이러면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많습니다. 아울러 폭발이 시작된 차량엔 스팀 세차를 위한 LP가스통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파트 단지 내 영업용 스팀 세차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장식 스팀 세차는 LPG 가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가스 폭발 위험이 항시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안전의 사각지대.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와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선 머지포인트 사태와 맘스터치의 갑질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네, 85만 명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머지포인트가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오늘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에서는 머지포인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 가입자 수백 명이 이제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본사에 환불을 요구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머지포인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머지머니라는 모바일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20% 싸게 이제 구입을 한 뒤 대형마트나 제휴업체들의 어떤 상품을 하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갑작스럽게 포인트 사용처를 대폭 줄였다고 해서 가입자 사이에서는 머지플러스가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급기야 전국 각지 이용자들이 회사를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환불이 이루어졌나요? 네, 지난 8월 14일에 일부 사용자에 대한 1차 환불은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그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휴업체의 피해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제휴업체 중에서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지플러스에 대한 일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공지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고 미리 결제가 안 되도록 막아둔다거나 아니면은 그 담보 설정 등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금액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영세 제휴업체들의 피해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해당 사태를 모른 채 포인트 결제를 해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와 직계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결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 이용자들은 아직 가입된 그 가맹점을 찾아다니면서요. 대량 구매를 해서 포인트를 처분하려고 했고요. 사태를 모르는 영세 제휴업자들은 그 위험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머지플러스가 갑작스럽게 이 포인트 사용 가능처를 대폭 줄이게 된 원인 이게 뭘까요?
머지플러스 측이 공지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어서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를 축소 운영하려다 보니 사용 가능처가 대폭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 머지포인트 등록 업종이 지금 문제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생각을 하고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영위를 했는데요. 네. 현행법상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업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즉 머지포인트가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취급이 된다면은 머지플러스는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에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이제 이번 사태 해결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전자금융업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직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의 경우에는 30억 원,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20억 원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채는 200% 이하여야 하고요. 머지플러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선불 전자지급 사업자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전금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0억 원의 자본금과 부채 200%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머지플러스는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동성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전금업 등록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환불 사태라든지 그 영세업자들이 이렇게 책임을 떠안게 되는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일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영세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결제하려고 한 것은 부도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요. 그것보다 머지플러스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머지플러스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 그 전자금융거래법 완화만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피해자들이 나온 상황이니까 좀 조속히 사태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이 맘스터치의 갑질 논란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맘스터치의 매장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맘스터치 상도역점의 점주이자 전국 맘스터치 점주협의회 총회장인 63살 황성구 씨가 배달앱 공지를 통해서 저희 매장은 8월 14일 토요일부터 잠시 영업을 중단합니다 라고 소식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맘스터치 본사와 있었던 사연을 공개해서 해당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건데요. 본사와 가맹점주 황 씨 갈등의 발단이 지난 3월이었는데 황 씨가 당시 전국의 그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에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협의회에 가입해서 서로 매장 운영 방법을 공유하거나 애로사항 등을 서로 모아서 본사에 함께 전달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맘스터치는 황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물품 공급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가맹점주가 점주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본사와 마찰을 빚자 원자재를 받지 못하면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황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황 씨가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길래 이 맘스터치가 계약을 해지한 거죠? 네, 일단 황 씨가 그 전국의 맘스터치 점주들에게 보낸 그 점주 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보면 최근 거의 모든 매장에서 매출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곧 만들어질 가맹점주 협의회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떨어진 매장은 57%이고 43%의 매장은 매출이 오르거나 그대로인데도 거의 모든 매장이라고 말을 해서
잘못된 정보로 점주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본사 측은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전국의 그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먼저 지난 4월에 맘스터치 본사는 황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본사는 검찰 측에 이의를 신청했고 계약도 해지를 했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황 씨가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수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물품 공급 중단은 계약 해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끄는 것을 중단해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점주는 본사의 묘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맘스터치는 적법한 계약 해지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일단 쟁점이 적법한 계약 해지냐 아니면 좀 부당한 계약 해지냐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그 본사 측에서는 적법한 계약 해지라는 입장입니다. 황 씨와 가맹 계약을 해지한 것은 본사의 명성과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고 가맹 사업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황 씨의 주장과는 달리 2020년에 전체 가맹점 60%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제40조 등에 따라서 계약을 최종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그 표준계약서의 조항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본사에 위해를 끼쳤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본사의 주장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그 서울 동작경찰서는 황 씨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황 씨는 법원에 그 계약 해지 등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이 가처분에 관한 기일이 열리는데요.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사는 황 씨에게 다시 재료를 공급해야 하고 가맹 계약도 일단 유지되게 됩니다. 일단 황 씨한테 지금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검찰에 이의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본사인 맘스터치 측은 그 황 씨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가맹 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이 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는데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황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번 갑질 논란 종합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동안 그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그 본사와 각 지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맹사업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맘스터치 측은 그 황 씨는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가맹본부와의 소통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그 해당 가맹점주 본인인 황 씨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가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맘스터치가 많은 고객층이 있는 유명 브랜드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과 같은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은 좀 계속 있어왔던 일인 것 같은데 이제 양측 모두에게 좀 좋은 방향으로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 외에 이번 주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이슈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성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단독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 씨가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혼자 방치돼 숨진 아이의 사체 은닉을 시도했습니다. 석 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하다 사건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며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합의와 관련된 양형요소를 보호법익에 따라 차등 반영하고 통일적인 정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즉, 개인의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양형위는 어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111차 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비 원칙과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양형위는 개인의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처벌 불원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하고 일부 범죄군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가 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3년 연장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2021년 6월 기타 채권을 합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며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금 집행시효안에 압류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그 시점부터 3년간 추징시효가 연장됩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집행한 추징금은 1억 7,200여만 원으로 현재 미납액은 7억 1,000만 원 규모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3부는 오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약 20년 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당시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A씨는 테니스 코치인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성인이 된 2012년에서야 미성년자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알고 B씨를 고소하려 했지만 증거 수집 등이 어려워 고소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6년 A씨는 한 테니스 대회에서 B씨를 다시 마주치면서 성폭행 피해 기억이 떠올랐고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2017년 A씨는 다른 피해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 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B씨는 지난 2018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아울러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에선 B씨가 범행이 발생한 지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서 불법 행위를 안날은 사실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심은 지난 2016년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10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역시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됐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와 안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와 안 씨의 변호인들은 보복 목적이 없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또 피고인들이 식사를 어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죽이나 미숫가루를 주며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망 원인인 폐렴, 영양실조와 이들의 가혹행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도 항변했습니다.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3월 말 동창인 A 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오게 한 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2달여 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건강 악화로 A씨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을 뿌려 A씨가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겁박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